자, 서재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처음 나오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자, 네네.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서로 간에 좀 부딪힌 부분,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제 이게 업로드가 좀 늦게 돼서 새벽 2시까지 한번 다 전체적으로 봤었는데. 다 보셨네? 예, 다 봤습니다. 예. 봤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심리학자가 이해가는 게 있는데요. 보면 이제 우리들은 인간들이 보면 먼저 낙인을 직관적으로 하고 나서 추론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내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의 입장 그리고 진보의 입장에서 서로 많이 이제 다른 건데 저는 여기서 본 거는 우리가 좀 소위 말할 때 그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게 유시민 장관은 이제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욕심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의 대표지만 또 보수의 이야기를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 정치인들도 모든 뭐 사항에 따라서 이념이라든지 자기 주장이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생각은 내려놓고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그리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평을 해주셨고요. 예.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도 2부를 다 봤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펀드 매니저 출신이다 보니까 좀 미래에 대한 분석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걸 보고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6개월의 모습이 조금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천하의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4% 있을 때 대통령 후보로 해서 24%의 지지를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요. 어저께 이제 리더에 대한 주제를 얘기했을 때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는 굉장히 말을 아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에 대한 공천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할 말을 나는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로서 이제 좌파 독재, 문재인 좌파 독재, 헌법 수호라는 구호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6개월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황교안 이제 만약에 그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못 받는 그 이제 삭발을 하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거꾸로 황교안 이제 우파 독재 이제 뭐 예를 들어 공천 수호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당 내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가요? 네. 예, 서부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학생운동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 이야기를 하다가 홍 전 대표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유 이사장을.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좌파 이러면 꼭 다 민주화 운동한 것 같고 저도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르신들이 뭐 너희 동네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 그렇듯이 이제 낙인을 찍는 직관적인 동네가 어딜까요? 예, 직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운동권이란 그 자체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노력한 부분에 그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악의를 끼쳤다. 이렇게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에서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우파에서 가장 크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이제 운동권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제 조금 그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이제 내려놓다 보니까 또 편안하게 그리고 공감하는 그 능력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제 홍준표 대표도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이제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깐죽거림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대한 아쉬움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밝혔고요. 또 신문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자 서부 대변인 어떻게? 네, 아까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좀 어두워졌다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생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웃고 혼자 즐거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추경 예산만이라도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5월 달에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 금융자본도 한 3조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7% 폭락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율 7%가 절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개적으로도 전망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시기죠. 그래서 추경을 7조라고 하지만 이 금액 자체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신뢰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 3년, 4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리스크로 말하면은 북한, 네. 북핵 리스크라는데 요즘은 정치 리스크입니다. 정치적인 것만 신뢰가 된다면 이제 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도 밝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는 저도 뭐 사실 답답하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이게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더 맞아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뭐 소위 말하는 뭐 과거 똑같다는 뭐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고 앞으로 인사를 더욱더 이제 뭐 송국 검사처럼 계속 이제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기보다 오해에서 예.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서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시스템 정당으로 해서 당원들이 50% 하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 50%를 해서 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뭐 공천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대선의 후보자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양정철 연구원장의 직책이 민주연구원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원장이 뭐냐? 정책을 개발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아침에 회의 때 옆에서 있었는데 서울 뭐 우리 민주당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한국당 지자체인 대구, 경북, 제주도까지 해서 모든 시도지사 지자체장의 연구원을 만나서 하는 건데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는 게 국토계획 균형 발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상황하고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체가 뭐 20만 정도 있는데 5인 이상은 없고 5인 미만이 90%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에 적용되는 정책을 대구나 지방 똑같이 정책하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각 지역에 연구를 많이 하는 연구원과 정책 협약을 맺어서 네. 그 주제를 뽑고 성과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연구원장의 그 직무고 또 이 네. 부분은 양정철 연구원장 이전에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연구원장끼리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이게 팩트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보니까 이제 지난해 8월 정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혁신지구교육 사업 예산이라서 국비로 돼 있어서 예. 이제 대덕구에 이제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건데 이것은 좀 부차적인 거고 네. 저는 아쉬운 게 약간의 이게 문제 제기할 때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구청장이 이제 민주당 구청장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정상적인 문제 제기라면 구청장실에 가서라든지 아니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돼야 돼서 이게 조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결국엔 청소년 아카데미에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김제동에 대한 금액 이 부분이 본질이 벗어난 것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다 보니까 행사라든지 청소년들의 꿈에 대해서 이 행사 취지가 굉장히 퇴색되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뭐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 뭐 의원이든 상관없이 조금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때는 내부에서 조금 그 장단점을 확인하고 나서 조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금액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저희가 잘 알잖아요. 뭐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을 때는 3억, 10억. 예, 금액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에 대한 가치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 아닌 뭐 그런 문제점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신분이라든지 재산 상태에 따라서 법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만약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차관이 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제 육안으로 봐도 나오는 식별되는 영상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두 차례나 무혐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용두삼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조금 더욱더 열심히 검찰에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부 휴민트가 좋은 방향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선전선동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야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총살했다, 처형했다 하다 보니까 하노이 회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이런 이제 막말까지 이어지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관계는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분석보다는 우리는 이제 대응의 단계,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더 힘을 모으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선종선동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정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게 더 좋고 여기에서도 언론도 함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